뉴스업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의 부축도로 일부를 일방적으로 폭파했습니다. 남북 연결 도로를 완전히 차단한 셈인데 우리 군은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대응 사격에 나섰고 정부는 명백한 남북 합의 위반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먼저 이종국 기자입니다. 가림막이 설치된 군사분계선 북한 쪽 흙길에서 화염과 함께 폭발이 일어납니다. 오른쪽엔 여기서부터 개성시라는 도로 표지판이 보이고 멀찌감치 떨어진 뒤쪽에선 북한군들이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북한이 경의선 남북 연결도로 일부를 폭파하는 모습입니다. 비슷한 시각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에서도 폭발 장면이 우리 쪽 CCTV에 잡혔습니다. 북한이 예고한 대로 지난 8월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를 끄는 데 이어 이번에 도로까지 완전히 차단한 겁니다. 북남 교류 협력의 상징으로 존재하던 경의선의 우리 측 구간을 회복 불가한 수준으로 물리적으로 완전히 끊어놓는 것을 비롯하여 북한은 지난해 말 김정은 위원장의 두 국가론 천명 이후 남북 육로 차단을 진행해왔습니다. 경의선 도로 인근에 나뭇잎 지뢰살포를 시작으로 지뢰매설과 가로등 철거 등에 나서다 육로 폭파까지 감행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통일부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연결도로 폭파는 명백한 남북 합의 위반이라며 북한의 비상식적 조치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4년 전 대북 전단을 이유로 남북 간 합의하에 1년 넘게 운영해왔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하루아침에 일방적으로 폭파시켰던 행태를 다시 한번 보여준 것으로 폭파 직후 우리군은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에 대응 사격을 했습니다. 또 북한군의 활동을 예의주시하면서 한미 공조 아래 감시와 경계 태세를 강화했습니다. YTN 이종구입니다. 우리 군 당국은 김정은 위원장의 도로 폭파 현장 시찰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어제 낮 경의선 폭파 현장에 검은색 렉서스 차량이 등장했고 주요 인사들이 현장을 시찰하는 모습이 군 감시망에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장을 찾은 주요 인사들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이 있었는지 분석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도로 폭파로 남과 북을 잇는 육로는 이제 완전히 차단이 됐습니다. 이 도로에는 북한이 예고한 대로 요새화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와 철도 연결은 지난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의 산물입니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연결에 합의했고 2002년 9월 착공했지만 속도는 더뎠습니다. 금강산 관광객 피살과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제자리 걸음을 하다가 지난 정부 들어서 다시 착공해 결실을 맺었습니다. 적대와 대립에 쓰였던 수많은 비용과 노력은 공동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쓰일 것이며 남의 눈치를 보며 주춤거려서는 어느 때 가서도 민족이 뜨거운 통일 열망을 실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공사 당시 북한의 요청으로 현물 차관 형식으로 1,800억 원가량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도로 폭파 직후 이 돈에 대한 상환 의무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동차관에 대한 상환 의무가 여전히 북한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5월에는 동해선, 7월에는 경의선 철도의 레일과 침목을 제거하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평화와 통일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남북 육로는 모두 끊어지게 됐습니다. 화살머리 고지로 통하는 길이 있지만 차량이 다닐 수 없어서 판문점을 통하지 않는 한 남북 간 육로 왕래는 불가능합니다. 북한은 예고한 대로 폭파한 도로를 요새화하는 공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나흘 연속 내놓은 담화에서 이번에는 남측의 군부가 무인기 침범의 주범이라는 명백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증거가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은 채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하며 추가 도발을 예고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경기도가 파주와 김포, 연천군 가운데 일부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대북전단 특별 단속에 나섰습니다. YTN이 만난 지역 주민들은 연일 총소리가 들려온다면서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땅이 훤히 내다보이는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입니다. 북한이 경의선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한 소식이 알려지자 주민들은 걱정과 초조에 휩싸였습니다. 행여 총소리가 아닌지 잔뜩 움츠려집니다. 저기서 지금 폭발을 해서 크게 들렸는지 모르는데 한 이틀은 약간 크게 들렸어요. 저 팡팡 약간 그런 식으로. 그런 것만 조금 지금처럼. 내가 한 50년은 살았는데 그 전에 그 버드나무 사건 때 무지 불안했었거든요. 다리도 이렇게 폭발한다고 하니까 걱정스러우네요. 평생 살아온 고향을 등져야 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의선 근처 접경 지역에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인근 지방자치단체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먼저 경기도는 파주시와 김포시, 연천군 3개 시군의 11곳을 특정해 위험구역으로 설정했습니다. 위험구역에는 특별사법경찰단이 투입돼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단속합니다. 북한이 군사적 움직임까지 보이는 가운데 자칫 대북전단 살포가 무력 충돌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경기도는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일이라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것입니다. 위험구역에서 대북전단을 뿌리면 재난안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와 함께 파주시도 군의 협조 요청에 따라 도라산 전망대와 제3땅굴, 통일촌을 둘러보는 비무장지대 안보 관광을 중단했습니다. YTN 김이영입니다. 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남북 연결 도로를 폭파한 데 대해 무력 충돌 위험을 높이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동맹인 한국과 북한의 상황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긴장을 완화하고 대화와 외교로 복귀할 것을 독려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는 연일 북한을 옹호하면서 한국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러시아 외무차관은 파키스탄에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을 상대로 한 한국의 행동들이 한반도 안정을 해치고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는 도발로 인식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난 6월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체결한 전략적 동반자 협정을 언급하면서 한반도에 분쟁이 발생하면 러시아는 북한에 군사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갈등 격화를 피하는 게 급선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한반도 정세의 긴장은 각 당사자의 공동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한반도의 이웃 국가로서 중국은 남북관계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 안정과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추동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재확인했습니다. 네, 북한의 도로 폭발과 관련된 내용 전문가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휴전선에서 불과 10m 떨어진 곳에서 남북을 잇는 도로를 폭발을 했습니다. 연초부터 진행되어 온 김정은식의 통일주기 작업의 정점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지난 연말 또 연초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더 이상 남북 관계는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다라고 아주 명백하게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올해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도 다시 한번 김정은이 아주 명백하게 지시를 합니다. 그 남북 교류의 상징이었던 경의선의 우리 측, 북한 측 구간을 회복 불가한 수준으로 물리적으로 완전히 끊어놔라. 더불어서 접경 지역의 모든 남북 연계 조건들을 철저히 분리시켜라. 그런 얘기를 직접 지시를 했고요. 네. 그 이후에 북한이 차근차근 그런 것을 했죠. 특히 1월 같은 경우에는 육상 국경선이 있다. 이제 더 이상 군사 분계선이 아니라 2월에는 또 해상 국경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경의선, 동해선 철도의 지대도 매설을 했고 장벽을 쌓는 모습들이 보였고 하는 네. 것이고요. 결정적인 것은 얼마 전에 그 북한의 총참모부 10월 9일이죠. 아예 담화를 발표를 해서 자신들은 그 남북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북한을 요새화하는 공사가 진행할 것이다.
이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어제 상징적인 폭파가 있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지금 저희가 폭파 장면을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아까 저 장면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폭파 장소를 보여주는 그런 화면이었는데 군사분계선 바로 뒤에 10m 지점이었고요. 가림막 옆으로 표지판도 보였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여기부터는 개성시입니다. 그런 파란색의 표지판도 보이는, 자,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저런 장면인데 위치 또한 의도된 곳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의도됐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큰 틀에서 경의선과 동해선은 남북을 연결하는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두 구역이죠. 그 외에 이제 판문점 공동 경비 구역 정도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경의선 동해선을 완전히 끊는다라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개성을 차량으로 갈 수 없다라는 아주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요. 네. 또 이 지점이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2007년에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그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서 방북하면서 차에서 바로 내려서 도보로 군사 분계선을 넘은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 지점을 이제 북한이 폭파를 한 것이죠. 네. 그렇다면 이런 도로 폭파를 통해서 남북 교류 완전히 단절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를 부여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폭발 이후에 현장을 시찰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군 당국이 분석을 하고 있는데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나요? 어떻습니까? 글쎄 정부 관계자들 발언을 종합하면은 15일 폭파 현장에 검은색 차량이 등장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 이게 혹시 북한 김정은의 차량 최고 지도부가 현장 방문을 한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제 그 부분은 조금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 합참에 따르면 이 북한군 수십 명이 폭파 지점 약 100km 떨어진 지점에서 폭파 장면을 촬영을 했다. 네. 그러니까 분명히 그 촬영한 장면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일종의 보여주기식 도발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의선 동해선 불능화 작업을 계속 해왔는데 구태여 이 시점에서 이런 TNT를 집어넣고 폭발을 할 필요는 없거든요. 이미 다 불능화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그 작업을 했고 그것을 촬영을 했다라는 것은 일종의 그 극적인 드라마 같은 효과를 노렸다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남북 육로 연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선대의 유훈이 담긴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폭파시키고 지워버리는 이런 행동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미 좀 밝혀졌는데 김일성 저작집 44권에 보면 이미 1994년에 김일성이 이 남북 육로 연결 사업에 관심을 가졌다라고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일성은 남과 북을 철도로 연결하면 북한의 경제적 이익을 안겨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것이 본격적으로 시도된 게 2000년에 첫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지 않습니까? 그 네. 후에 장관급 회담에서 경의선 동해선 도로 철도 연결에 합의가 돼서 2002년 9월에 착공식을 진행을 했죠. 그렇다면 이것은 김일성이 원했고 김정일이 시행한 거기 때문에 유훈 사업입니다. 근데 이런 유훈 사업을 김정은이 다 없애버린다라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폭파 장면이 아직까지는 북측이 내부 매체를 통해서는 알리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발했을 때는 신속하게 보도를 했었는데 어제의 폭파 장면은 아직까지 보도하지 않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마 또 보도할 가능성이 저는 여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말씀하신 2020년 개성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 장면 북한이 공개한 걸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여러 종류의 카메라를 써서 극적인 효과를 노리지 않았습니까? 네. 아마 이번에도 찍어가서 좀 그런 극적인 효과를 노릴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 나눈 것처럼 김정은이 직접 왔다면 아마 더 편집을 신경을 써서 하겠죠. 근데 제 네. 생각에는 역시 북한 주민들도 볼 수 있고 대외 매체도 볼 수 있는 형태로 공개할 가능성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남북 연결 도로 사업은 우리 정부 예산 1,800억 원이 차관 형식으로 또 투입이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북한의 상환 의무의 그 책임을 강조를 했는데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광의성은 쉽지는 않을 어렵죠. 실질적으로 돈을 상환받기는 어려운데 이게 네. 심각한 문제인 게 이 경의 동해선 철도 도로는 한국이 요청한 것이 아니라 북한이 요청해서 시작된 겁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 1,809억 원 규모가 차관 방식으로 우리가 제공을 한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국가 간의 관계에서 차관이라는 것은 상환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근데 북한이 일부러 이렇게 뭐 의도적으로 다 폭파시키고 상환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시 한번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다. 뭐 기억들 하실 수 있겠지만 작년에도 공동연락사무소 북한이 2020년 폭발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 447억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우리 정부가 제기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상환의 가능성은 없고 이게 벌석 재판이죠. 피고인이 공석인 상태에서 진행하는 재판. 뭐 당연히 북한이 안 오니까 그런 건데요. 네. 그럼에도 이러한 북한의 그 철거 폭파 행위가 분명한 불법 행위인 것을 정부는 알릴 필요가 있고 또 국민의 이거 우리 다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 행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서 이런 그때도 배상 청구를 했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자, 도로 폭파 이후에 북한이 중장비를 투입을 해서 요새 구축 작업을 하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제2의 베를린 장벽 얘기도 나오는데 상징적인 방벽도 만들어질까요? 그렇습니다. 요새화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참모부가 공식화한 것이니까 요새화 작업을 할 것이다. 근데 다만 이게 남북 간의 군사 분계선이 총 길이가 248km입니다. 엄청 긴 길이죠. 이것을 다 이런 식으로 무슨 요새화를 해서 방벽을 쌓는 것은 불가능하다 판단이 되고 아마 우리 군에서도 판단하고 있는데 한 10군데 정도 주로 이제 대전차 방벽을 만드는 그런 장벽화를 통해서 보여주기 식으로 갈 가능성은 있다. 다만 뭐 어저께 폭파한 이 지점은 남북 차단을 상징하는 식의 그런 의미로 당장 콘크리트 방벽을 세울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네. 북한이 이런 것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남쪽으로 우리 쪽으로 귀순하는 북한군을 막겠다라는 의도도 있습니다. 지난 8월 달에 북한군 한 명이 강원 고성군 그 동해선 일대로 해서 휴전선을 걸어서 귀순을 했죠. 그리고 한국이 지난 7월부터 확성기 방송을 전선에 틀었기 때문에 이게 3개월 이상 지나는 이 시점에서 북한군의 동요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아마 그런 가능성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북한이 또 유세화 작업에 본격화했다라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네. 자, 고조되는 긴장에 접경지 주민의 불안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도가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이 3개 시군의 11곳을 위험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단속하겠다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 대북전단이 또 살포되면 무력 충돌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겠죠? 현재로서 대북전단이 우리 남측 그 단체에서 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남쪽에서 북쪽으로 바람이 지금 불지 않습니다. 보통 9월부터 4월까지는 불지 않기 때문에 4월부터 그러니까 그 기간 5월부터 뭐 한 8월 정도까지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만은 이 풍선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난 2달간 남측 단체에서 그 전단 풍선을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뭐 경기도 입장에서 당연히 또 그 인근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불안감이 크니까 지금 당장은 좀 위기 관리 측면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그 전단을 보내지 않는 것이 뭐 필요하다라고는 생각합니다. 네. 자, 김여정은 연일 막말 담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또다시 담화를 내놓았는데 한국군이 평양 무인기 침범 주범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증거를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글쎄 뭐 김여정이 거의 매일 담화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바로 그 전날 담화, 14일 담화에는 뜬금없이 미국 얘기를 끌어들이지 않았습니까? 미국 얘기를 끌어들였는데 그건 한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확전을 하겠다라는 생각, 그래서 미국을 향한 북한의 존재감을 드러난다. 또 하나는 이 현재 상황에서 북한이 그렇게 그 선택지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제일 원하는 것은 그 무인기가 다시금 그 평양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안 하도록 하는 것이 원하는 건데 만약에 혹시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 다음 선택지로 북한이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마땅치 않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무인기를 격추하게 나선다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한국 쪽에서도 당연히 대응 사격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이제 여러 가지 것들 가능성을 놓고 이제 북한이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14일 담화에서는 미국 보고 좀 한국 정부에 같이 협력을 해서 좀 말려달라 이제 그런 의미가 읽히고요. 근데 어저께 방금 말씀하신 15일 이 담화는 뭐 분명하게 증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조금 다른 맥락에서 결해서 나왔는데 그럼 일단은 증거를 보여야겠죠. 증거를 보여야 그 다음 단계가 있을 텐데 제 판단에 좀 조심스럽지만 증거가 있었으면 벌써 보여주지 않았을까. 그리고 북한이 처음 공개한 그 사진, 열화상 카메라로 나온 걸 보면은 그 증거가 정확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 무인기를
뭐 격추를 한 것 같지는 않고 그렇다면 그 뭔가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증거는 여전히 좀 불확실하다. 다만 이 대가를 치르겠다라는 이런 식의 표현은 북한이 늘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걸러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서울에서 한미일 외교차관 회의도 열립니다. 아무래도 북한 문제와 관련한 논의가 깊게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얘기들이 나올까요? 뭐 커트 캠블 그 외교 미 국무부 부차관이 오죠. 뭐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회의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더군다나 긴장이 이렇게 고조된 상태에서 한미일이 여기에 어떻게 대응할까? 이 러시아도 일종의 지금 자신들의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거의 뭐 주권 내정 간섭의 수준의 그런 입장들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한미일이 공통된 입장을 갖고 북한과 또 러시아 주변의 그런 것에 대한 확실한 경고의 목소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미국의 입장도 좀 복잡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이미 우크라이나에도 전쟁이 발생하고 러우 전쟁도 있고 중동 사태 다 심각하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더 지금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좋아하지는 않겠죠. 이제 아마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위기 관리를 좀 강조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러시아 말씀을 하셨는데 러시아가 또 이 북러 비준 조약 북러 조약에 대한 비준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비준을 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뭐 비준은 예상이 됐죠. 왜냐하면 국가 간의 조약이기 때문에 네. 러시아 두마 뭐 사실은 그런 입법기관으로서 독립성이 없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형식상으로도 비준이 필요한 거고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최고인민회에서 비준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뭐 공개는 하지는 않고 있고요. 근데 어쨌든 네. 조약이라는 것은 해당 국가가 비준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 과정은 계속 갈 것이고요. 다만 조금 전에 우리 YTN에서도 보도를 했습니다만 뭐 러시아의 이 발언이 지금 수위를 좀 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거는 분명히 북한은 10번 이상의 무인기를 우리한테 보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발언이 없었고 지금 북한이 주장하는 무인기는 아직 실체가 확실히 확인이 안 된 상태인데 이미 이것을 뭐 중대한 침해다라고 러시아가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외교부가 강력한 뭐 발언이 나오고 경고를 했습니다만 러시아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한미일이 공통된 입장을 러시아한테도 좀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취업자가 석 달 연속 10만 명대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건설업과 제조업 일자리 부진은 계속됐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9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취업자는 2,884만 2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4만 4천 명 증가했습니다. 취업자 수는 7월 17만 2천 명, 8월 12만 3천 명 등 3개월째 두 자릿수 증가세가 이어졌습니다. 산업별로는 정보통신업과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이 각각 10만 5천 명, 8만 3천 명 늘었습니다. 반면 건설업은 10만 명, 제조업은 4만 9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건설업은 5개월 연속 취업자가 줄었는데 9월 10만 명 감소는 2013년 산업별 분류 재편 이후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제조업은 3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졌고요. 도소매업은 취업자가 10만 4천 명 줄었습니다. 서울시 교육감과 부산 금정, 인천 강화, 전남 영광 곡성의 기초단체장 4명을 뽑는 11.6 재보궐선거 본투표가 시작됐습니다. 본투표는 저녁 8시까지 진행되는데요. 이 시각 현재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고 있는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부산 금정과 전남 영광의 취재 기자가 각각 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여야 모두 접전을 예상하고 있는 부산 금정 투표소 소식부터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차상은 기자. 자, 일단 부산 금정 여야 대표들의 대리전으로 불릴 정도로 선거 열기가 무척 뜨거웠는데 지금 투표소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투표소 문이 열리자마자 유권자들의 발걸음이 꾸준히 이어지다가 지금은 다소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출근에 앞서 투표를 하려는 직장인들의 모습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지역 내 59개 투표소에서 투표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정구 지역의 유권자는 19만 500여 명으로 이 가운데 3만 9천여 명이 사전투표를 마쳐 사전투표율은 20.63%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021년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2022년 지방선거 사전투표율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부산 금정구청장을 뽑는 이번 선거는 지난 6월 김재윤 전 구청장이 뇌출혈로 숨지면서 치러지게 됐습니다. 야권 단일 후보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경지 후보와 국민의힘 윤희련 후보의 양자 대결 구도입니다. 두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마지막 날인 어젯밤 늦게까지 주민들을 만나며 지지를 호소했는데요. 여야 대표들이 선거 막바지까지 여러 차례 방문해 총력전을 펼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집권 여당의 강점을 내세우며 민심 잡기에 주력했고, 민주당은 정권 심판론을 강조하며 전통적 보수 강세 지역인 금정에서 승리 의지를 보였습니다. 여야 모두 승패를 가늠하지 못할 정도로 접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당 대표들의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전국적인 관심을 받는 지역이 됐습니다. 이번 보궐선거의 투표 시간은 저녁 8시까지입니다. 개표 결과는 자정 전에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엔 역시 격전지로 꼽히는 곳 전남 영광으로 가보겠습니다.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인데 새 야당이 팽팽한 접전을 펼쳐왔습니다. 자, 오선일 기자, 지금 이곳 영광도 투표 열기가 뜨겁다면서요? 네, 투표가 시작된 지 2시간 정도 지났는데요. 이른 아침부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는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남 영광은 군수 재선거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까지 치열한 3파전을 벌였는데요.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을 포함해 영광 41곳에서 투표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역 유권자 수는 모두 45,200여 명입니다. 지난 사전투표에 참여한 유권자 비율은 43%인데요. 이번 재보궐선거 가운데 가장 높고 2014년 사전투표 도입 이후 지방선거 최고 사전투표율을 바꿨습니다. 전남 영광은 전통적으로 민주당 강세 지역인데요. 이번 재선거는 역대 선거와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은 텃밭 사수를, 조국혁신당은 공정한 경쟁을, 진보당은 일당 독점 타파를 외치며 표심을 공략했는데요. 최근 여론조사에서 세 개 야당 후보가 접전을 벌이는 거로 나타나 승리를 예측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재선거를 치르는 전남 곡성도 14곳에서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사전투표율은 41.4%를 기록하며 영광에 이어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여당과 야당 후보 모두 예산폭탄 등 다양한 공약을 내놓으며 관심받는 지역구로 떠올랐는데요. 전남 영광과 곡성의 치열한 대결 구도가 어떤 결과로 나올지 주목됩니다. 네, 이렇게 부산 금정과 전남 영광 이 시각 투표소 상황 알아봤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과거 김건희 여사와 나눈 문자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즉각 반박에 나서며 진실 공방 양상으로 흘렀는데 명 씨 폭로의 파장은 국정감사장까지 이어졌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명태균 씨가 SNS에 공개한 대화 내용에서 김건희 여사는 명 씨를 선생님이라 지칭했습니다. 명 씨 식견이 가장 탁월하다고 장담한다며 완전히 의지한다고도 적었습니다. 오빠를 용서해달라고 대신 사과하며 철없이 떠든다고 표현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명 씨는 대화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이뤄진 건지는 밝히지 않았는데 정황상 대화록에 등장하는 오빠가 윤석열 대통령을 가리키는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은 즉각 입장을 내고 언급된 오빠는 대통령이 아닌 김 여사의 친오빠라고 반박했습니다. 당시 문자는 윤 대통령의 입당 전 사적으로 나눈 대화일 뿐이며 명 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 6개월간 매일 스피커폰으로 통화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이 같은 해명에도 논란은 국정감사장까지 이어졌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야당은 대화 내용을 일일이 읽으며 여기에 등장하는 오빠가 대통령과 똑 닮았다고 비꼬았습니다. 카톡에서 말하는 오빠는 제가 30년간 봐왔던 누구랑 똑 닮았습니다. 연수호 때부터 봐왔던 윤석열 용산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여당은 대통령실 설명에도 야당이 우기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공식기관에서 사실을 밝힌 그 소명하는 것도 안 믿는다면 도대체 여러분들은 누구 말을 믿고 바로 우리 의정활동을 하고 국감을 하겠습니까? 김정은 말을 믿겠습니까? 명 씨가 서울시장 선거를 도왔다고 주장한 오세훈 시장이 나온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도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계속됐는데 오 시장은 허무맹랑한 주장들이라 일갈하며 명 씨를 향해 자신이 있으면 뭐든 폭로하라고 맞섰습니다. 답변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허무맹랑한 소리죠. 명태균 씨 폭로의 파장이 확산하며 중반부에 접어든 국감의 최대 뇌관으로 부상한 가운데 재보선에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명태균 씨가 오빠라는 표현 등이 언급된 김 여사와의 메신저 대화를 공개한 것을 두고 국민이 보시기에 안 좋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표는 보궐선거 지원 유세차 부산을 찾은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 등 자신이 말한 조치들이 신속히 실현되는 게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오랜 기간 알았는데 김 여사가 윤 대통령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느냐는 질문엔 그런 얘기까지 하긴 부적절한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김건희 여사의 마포대교 방문 당시 교통 통제 여부에 대해 통제는 없었지만 이동시 안전 확보 차원에서 최소한의 교통 관리는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청장은 어제 국회 행원위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의 마포대교 현장 방문 당시 교통 통제가 있었느냐는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자신의 발언을 두고 그것이 교통 통제라는 지적이 나오자 통제는 장시간 차량 통행을 하지 못하게 차단하는 어감을 줘 관리라는 표현을 썼다며 오해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룹 뉴진스의 멤버 한이가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그간 하이브 안에서 따돌림이 있었다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하이브를 향한 비판을 쏟아내며 하이브가 뉴진스를 싫어한다는 확신이 들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그룹 뉴진스의 멤버 한이가 따돌림 논란 증언을 위해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했습니다. 베트남계 호주인인 한이는 통역사 없이 홀로 발언대에 섰는데 누구든 비슷한 일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과거 겪었던 사건 내용을 다시 언급했습니다. 그 매니저님이 저의 눈을 맞으시고 따라오는 멤버들한테 못 본 척 무시해라고 하셨어요. 계속 넘어가려고 하셨어요. 이어 하이브 고위 관계자가 인사를 받지 않고 직원들이 뉴진스를 욕하는 일도 있었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저희 회사 저희 싫어하는 걸 솔직히 확신이 생겼어요. 그냥 서로 인간으로서 존경하면 적어도 직장 내 괴롭힘과 따돌림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고요. 이에 하이브 측 인사인 어도어 김주영 대표는 한이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는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대표가 필요한 조처를 다했는지를 두고는 설전 아닌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들은 다 취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좀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지 않았을까 하고 되돌아보게 됩니다. 근데 사회 의지도 없으시고 어떤 액션을 조치하실 의지도 없으시는데 최선을 다하셔도 할 수는 없으실 것 같아요. 다만 김 대표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며 관련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동청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해서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티스트분들 저희 더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인권까지 잘 보호해서 이번 사건이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의 갈등에서 비롯됐는지를 두고
한이는 관련이 없겠느냐고 지적했지만 김 대표는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한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는 YTN 민영화 문제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위원장이 걸그룹 뉴진스의 멤버 한이를 만난 것을 두고 상임위 진행을 방기한 것이 아니라는 국민의힘 주장과 특혜가 아니라는 민주당 반박이 충돌하며 파행 사태를 빚었습니다. 박광렬 기자입니다. YTN과 TBS 민영화 이슈를 별도로 다루겠다는 야당 주장으로 마련된 방통위 상대 국정감사. 야권은 YTN 매각 절차를 정조준했습니다. 대주주로 있던 공기업 한전KDN과 마사회 모두 지분 매각에 부정적이었다며 대주주 목 비틀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주주의 팔을 비틀고 목을 비틀어서 결국은 매각시킵니다. 이게 작물이 아니고 뭡니까? 그래서 윤석열 정권의 YTN 강탈 사건이라고 규정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게 강탈입니까? 어떤 폭력적인, 어떤 위압적인 수단을 썼어요? 그런 근거 없이 어떻게 강탈이라고 이야기하고 대주주 목을 비튼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최대주주 변경이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승인된 점 역시 문제 삼았는데 방통위는 하자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방통위는 YTN 매각 결정 역시 공공기관 자산 효율화라는 원칙 아래에서 이루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177개 기관이고 자산이 519건, 그다음에 출자 지분이 275건입니다. 굉장히 많은 물건에 대해서 공공기관 혁신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당도 엄호에 나섰습니다. 공기업이 언론사 지분을 소유했을 때 정부 입김이 닿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하며 민영화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측면을 부각했습니다.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정부 소유 지분 구조가 계속되고 여기에 대한 영향력 행사가 오해가 심화될 수도, 손을 떼지 않으면 늘상 이 문제에 부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진스 한이 만남 논란이 확산하며 여야 공방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민주당 최민희 위원장이 국회에 출석한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한이와 만남을 가진 점을 두고 상임위 진행 방기이자 특권 발동이라는 여당과 위원장 모독이라는 야당이 정면 충돌했습니다. 위원장께서 뉴진스 사생팬인 것 같은데 뉴진스가 있는 그 방을 따로 가서 만나고 올 수가 있어요? 우리 지금 위원회가 진행 중인 시간에? 뉴진스 사태는 방송을 소관하는 과방위와도 연관되는 사안입니다. 국감 속개 시간이 다 되어 면담을 진행하지 못하고 인사만 나눈 뒤 1시 57분경 위원장실로 복귀해 과방위 국감을 진행했습니다. 결국 여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며 파행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더욱이 별도로 만났다는 것은 이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사소한 쟁점을 가지고서 아예 이 문제를 묻는 국회의원의 발언권을 차단했습니다. 한쪽에만 이 책임을 물어서 발언까지 빼앗는 폭언은 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예상치 못한 뉴진스 논란 속 방송 관련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다음 주로 예정된 종합감사에서도 여야는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이상인 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의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습니다. 과방위는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YTN 민영화 관련 증인으로 채택된 이 전 부위원장이 국회에 나오지 않자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했습니다. 앞서 이 전 부위원장은 지난 2월 김홍일 당시 방통위원장과 2인 체제 방통위 회의에서 YTN 최대 주주 변경을 승인했습니다. 여야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올해 중대재해 사고로 하청 노동자 포함 사망자 5명이 발생한 한화오션을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고용노동부가 올해 특별 근로감독을 시행하고 2억 6천만 원 가까운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앞으로도 이런 사고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방증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국민의힘도 원청의 협력업체 위험성 평가 결과 검토도 안전보건 정보 제공도 미흡했다며 산재 원인을 분석하고도 대책이 엇박자로 나타나지 않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정인섭 한화오션 대외협력실장은 충분한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며 안전이 우리 조선업의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상암동 서울 월드컵 경기장 잔디 구장의 관리가 소홀해 경기력이 저하된다는 지적에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오 시장은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이어 잔디 관리에 만전을 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올해는 폭염 때문에 잔디가 더 심하게 훼손됐다며 내년에는 더위를 완화할 수 있는 쿨링팬 등 여러 장치를 설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10월 16일 뉴스업 주요 일정 정리합니다. 한미일 3국 외교차관들이 오늘 서울에서 북한 문제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최근 북한의 남한 무인기 평양 침투 주장으로 촉발된 긴장 상황과 함께 다음 달 미국 대선을 전후로 한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 교육감과 부산 금정, 인천 강화, 전남 영광, 곡성의 기초단체장 4명을 뽑는 재보궐선거 본투표가 저녁 8시에 마감됩니다. 선거에는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고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합니다. 축구 선수 황의조 씨의 첫 공판이 열립니다. 황 씨는 피해 여성을 상대로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신체를 노출한 채 영상통화를 하다가 이를 몰래 녹화한 혐의를 받습니다. 뉴스업 주요 일정이었습니다. 논술 문제 유출 의혹을 받는 연세대학교가 고발장을 제출하며 경찰이 곧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자를 철저히 문책해야 한다고 질타하자 교육부도 뒤늦게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논술 문제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연세대학교가 서울 서대문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지난 12일 문제 유출 의혹이 불거진 지 사흘 만입니다. 경찰은 관련 자료를 살펴본 뒤 사건을 배당해 조만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앞서 연세대는 수시 모집 자연계열 논술 시험 당시 한 고사장에서 시험 1시간여 전에 문제지를 배부했다가 급히 회수했는데 온라인에 문제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수험생들의 반발이 확산하고 논란이 커지자 윤석열 대통령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경위 파악과 책임자 문책을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습니다. 논술고사는 개별 대학 자율로 실시하는 사안이라며 연세대 측의 조치를 주시하고 있다고만 밝혔던 교육부도 다시 입장을 냈습니다. 교육부는 윤 대통령의 지시와 관련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며 대학 측에 철저한 재발 방지책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험생들의 혼란이 여전한 가운데 윤 대통령의 지시와 경찰 수사 등을 통해 초유의 논술 문제 유출 의혹의 경위가 확인될지 관심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연세대학교가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에게 공식 사과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연세대는 입학처 홈페이지에 논술 시험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혼란과 정신적 고통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문제지 유출로 입시의 공정성이 침해됐다고 보긴 어렵지만 의심스러운 상황을 모두 해소하는 게 대학의 의무라고 생각해 사법당국에 한 점 의혹 없는 조사와 수사를 의뢰했다고 적었습니다. 인터넷 불법 도박을 했다고 자백한 유명 개그맨 이진호 씨에 대해 경찰이 입건전 조사,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 측을 상대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곧 정식 수사에 돌입할 전망입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개그맨 이진호 씨가 입장문을 통해 인터넷 불법 도박을 고백한 지 하루 만에 경찰이 입건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씨의 도박 관련 기사를 올리면서 수사해달라는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들어왔고 서울 강남경찰서로 사건이 넘어온 겁니다. 입건전 조사는 정식 수사 이전 내부 조사 단계, 내사를 의미합니다. 경찰은 먼저 이 씨 측과 접촉해 기본적인 사실관계부터 확인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이 씨 본인이 불법 도박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정식 수사 단계로 전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씨는 방탄소년단 멤버 지민과 이수근 씨 등 동료 연예인들에게 돈을 빌렸고 대부업체에도 손을 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유명인이라도 거액을 무담보로 빌리긴 힘들었을 거라며 불법 업체와의 연관성도 의심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정상적인 대부 업체에서는 그렇게 못해요. 불법 기획에서 그냥 속칭 막사채라고 하는 데들 있죠.
대통령협회에 등록되고 이런 데면은 그나마 정상적인 데인데 그렇지 않은 곳에서 빌렸다면 문제가 더 될. 경찰은 이 씨가 막대한 채무를 지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하는 동시에 전체적인 불법 도박 규모와 다른 연예인 등이 연루됐는지 여부 등에 대해 폭넓게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정인우입니다. 트랙터를 타고 작업하다가 발생한 사고는 교통사고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A씨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재작년 3월 70대 남성으로부터 중고 트랙터를 구매해 논의 바닥을 뒤집어 엎는 작업을 하다가 사용법을 가르쳐주던 피해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법원은 트랙터의 이동 과정에서 A씨가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해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이동이 아니라 트랙터를 이용한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한 만큼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결을 돌려보냈고 대법원 역시 이 같은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골프카트 탑승자가 제대로 탔는지를 살피지 않고 출발해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캐디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승객의 착석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카트를 출발시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2021년 5월 골프카트에 타려던 60대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카트를 출발시켜 승객이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면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고속도로에서 화물차가 사고를 낸 뒤 옆으로 넘어지면서 8톤짜리 적재물이 반대편 차선까지 튕겨 날아갔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 12대가 파손됐습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캄캄한 고속도로 위, 전방사고와 서행을 알리는 알림판이 깜빡입니다. 도로 위 널려있는 대형 철제빔을 치우기 위해 크레인이 수습 작업을 벌입니다. 사고가 난 건 오늘 새벽 0시 반쯤. 익산 장수 고속도로 장수분기점 인근에서 통영 방향으로 달리던 25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다른 화물차를 들이받고 넘어진 겁니다. 사고 충격으로 8톤짜리 대형 철제빔이 반대편 차선까지 날아가 승용차 2대와 화물차 8대가 파손됐습니다. 경찰은 사고를 낸 화물차 운전자가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차량 앞부분이 종이장을 구겨놓은 듯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어제 저녁 6시 반쯤에는 경북 청도군 청도 대구 부산고속도로 고정대교 인근에서 부산 방향으로 달리던 차량 8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7명이 다쳤는데 모두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차량 3대가 먼저 추돌하면서 1차 사고를 낸 뒤 뒤따라오던 차량이 연달아 부딪히면서 사고가 커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 용인시 영통 고가도로 아래 사거리에서는 50대 남성 A씨가 몰던 25톤 화물차가 옆으로 넘어져 승용차와 다른 화물차를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25톤 화물차에 실린 콩기름 22톤이 도로에 쏟아졌고 경찰과 소방은 차로를 모두 통제한 뒤 흡착포와 폐유 수집 차량 등을 동원해 사고를 수습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승용차만 지날 수 있는 구간에서 유턴을 시도하면서 화물차 컨테이너가 고가도로 하부에 걸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전국체전 마라톤 경기 도중 선수가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났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반쯤 경남 김해시 한 도로에서 하프 마라톤에 참가한 경기도체육회 소속 20대 남자 선수가 70대 여성 A씨가 몰던 승용차에 받치면서 왼쪽 다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A씨는 통제 구간에 들어섰다가 차로를 바꾸라는 진행요원의 유도에 따라 2차로로 옮겼지만 선수를 발견하고 당황해 사고를 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어제 오전 7시 반쯤 충남 태안군 흑도 인근 해상에서 어선 2척이 충돌해 한 척이 뒤집혔습니다. 이 사고로 7.3톤급 어선에 타고 있던 6명이 바다에 빠졌지만 충돌한 89톤급 어선에 타고 있던 선원들에 의해 모두 구조됐습니다. 태안해경은 해양 오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전복된 선박에 대한 안전 관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에 있는 호텔에서 교체 공사 중이던 승강기가 추락해 안에 있던 30대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이 남성은 승강기 제조사의 협력업체 직원이었는데 지난해에도 해당 제조사의 승강기를 수리하던 작업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산업재해 현장에 출동하는 고용노동부의 페트롤카가 호텔로 들어갑니다. 승강기 교체 작업을 하던 30대 노동자가 추락한 현장을 조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좀 뭐 안전수칙 이런 거 지켜졌나 이런 거 살펴보실 방침인가요? 그런 거 다 포함해서 다 여러 가지 법 위반 사항인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사고는 인천에 있는 5성급 호텔에서 발생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오래된 직원용 승강기 교체 작업이 진행 중이었는데 갑자기 승강기가 12층에서 지하 2층으로 떨어진 겁니다. 이때 승강기에 탄 채 작업하고 있던 승강기 제조사의 협력업체 직원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교체 공사라서 그냥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걸 전부 다 뜯어내고 새로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게 위험 난이도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사고가 난 만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경찰도 구체적인 추락 원인과 함께 당시 2인 1조로 사망자와 함께 작업 중이던 동료를 상대로 사고 당시 상황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같은 제조사의 승강기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작업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승강기 제조사와 협력업체 관계자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집값 오름세가 본격적으로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서울과 전국 모두 월간 기준 집값의 상승폭이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전달보다 줄었는데 오름폭 둔화 현상은 당분간 지속할 거라는 전망입니다. 김기봉 기자입니다. 지난 8월 한 달 동안 1.27%가 올라 한국부동산원 집계 기준으로 5년 11개월 만에 월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던 서울 아파트값. 9월에는 상승폭이 0.79%로 뚝 떨어졌습니다. 전달보다 값이 오르긴 했지만 그 기세가 누그러진 것입니다.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살려는 분들하고 갭 차이가 많이 나면서 조금 더 기다려보든지 이게 자금 마련이 또 더 이루어져야 되니까. 전국으로도 비슷한 상황이어서 9월 아파트값 상승률이 0.23%로 전달의 0.33%보다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비아파트를 포함한 주택 전체 매매가도 전국과 서울 모두 오름세는 유지했지만 폭은 줄었습니다. 월간 기준으로 주택 매매가 상승폭이 전달에 비해 줄어든 건 전국과 서울 모두 지난해 11월 이후 10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9월 스트레스 DSR 시행 전에 이미 서둘러서 집을 많이 샀고 금리 인하가 선반영된 데다 집값 급등에 따른 부담감으로 투자 수요는 물론 실수요자 감소로 인해서 더욱이 매매가 선행지수 격인 9월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전달의 절반, 7월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어 집값 오름세는 당분간 더 약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서서 추세적으로 떨어질 상황은 아니며 올해는 강보합을 유지하다 다시 완만한 상승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합니다. 서울 같은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했을 때 집값의 급격한 변동보다는 어느 정도 완만한 추세를 다습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9월 전국과 서울의 전세값 상승률도 각각 0.19%와 0.40%를 기록해 전달의 상승폭보다 줄었고 전국의 월세값도 상승세는 유지했지만 상승률은 0.11%로 다소 위축됐습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올해 길었던 폭염의 영향으로 배추와 무, 상추, 깻잎 등 채소류 가격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배추 한 포기 소매 가격은 어제 기준 8,635원으로 지난해 평균보다 32% 오른 채 거래되고 있습니다. 무의 경우도 한 개 소매 가격이 3,605원으로 지난해보다 49% 올랐고 적상추는 100g이 2,619원으로 무려 80%가 올랐습니다. 깻잎과 시금치의 가격도 각각 작년보다 30%, 36% 올랐습니다. 올해 4분기 반도체를 포함한 우리 제조업 매출이 3분기보다 더 줄어들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산업연구원은 지난달 국내 1,50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경기 실사지수를 조사한 결과
4분기 매출 전망 BSI가 95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BSI는 100을 기준으로 200에 가까울수록 직전 분기보다 매출이 늘어날 거라는 의견이 0에 가깝다면 매출이 줄어들 거라는 의견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북한이 이번에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 폭파로 남과 북을 잇는 육로는 완전히 차단됐습니다. 한때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로 상징되던 이 도로에는 북한이 예고한 대로 요새화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와 철도 연결은 지난 2000년 남북정상회담의 산물입니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연결에 합의했고 2002년 9월 착공했지만 속도는 더뎠습니다. 금강산 관광객 피살과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제자리 걸음을 하다가 지난 정부 들어서 다시 착공해 결실을 맺었습니다. 적대와 대립에 쓰였던 수많은 비용과 노력은 공동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쓰일 것이며 남의 눈치를 보며 주춤거려서는 어느 때 가서도 민족이 뜨거운 통일 열망을 실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공사 당시 북한의 요청으로 현물 차관 형식으로 1,800억 원가량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도로 폭파 직후 이 돈에 대한 상환 의무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동차관에 대한 상환 의무가 여전히 북한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5월에는 동해선, 7월에는 경의선 철도의 레일과 침목을 제거하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평화와 통일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남북 육로는 모두 끊어지게 됐습니다. 화살머리 고지로 통하는 길이 있지만 차량이 다닐 수 없어서 판문점을 통하지 않는 한 남북 간 육로 왕래는 불가능합니다. 북한은 예고한 대로 폭파한 도로를 요새화하는 공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나흘 연속 내놓은 담화에서 이번에는 남측의 군부가 무인기 침범의 주범이라는 명백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증거가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은 채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하며 추가 도발을 예고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북한은 과거에도 대남, 대미 선전 차원에서 도로나 주요 시설을 폭파하곤 했습니다. 평화 조성을 위한 눈속임부터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려는 의도까지 노림수는 다양했는데요. 이를 두고 폭파쇼라는 말도 나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폭파는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2008년 6월 영변 원자로 냉각탑 폭파입니다. 2007년 이뤄진 북핵 6자회담 합의에 따라 북한은 핵 제조시설 불능화를 이행하기 위해 냉각탑을 부쉈는데요. 그 대가로 미국은 북한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해제시켰습니다. 하지만 이후 용도 폐기된 냉각탑을 폭파시켰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5년 뒤에 북한은 영변의 모든 핵시설과 원자로를 재가동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평화 분위기를 조성해 당근을 얻어내려는 기만 전술이었다는 게 확인된 거죠. 당근 효과를 학습한 걸까요? 김정은 위원장도 집권 뒤에 비핵화 선전용 폭발을 감행했습니다. 2018년 5월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비핵화 조치를 이행한다며 언론이 보는 앞에서 풍계리 핵실험장을 5시간에 걸쳐 폭파했는데요. 그리고 같은 해 11월엔 남북 군사 합의에 따라 최전방 감시 초소 GP를 폭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에 풍계리 핵실험장 복구 움직임이 포착된 데 이어 지난해엔 감시 초소에 중화기를 배치하는 등 그동안의 폭파가 눈속임을 위한 기만 전략이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남북 긴장이 고조된 2020년 이후엔 폭파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군사적 긴장을 높이려는 의도를 드러낸 건데요. 2020년 6월에 일어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가 대표적입니다. 당시 대북전단에 비난을 퍼붓던 북한은 개성공단 내 연락사무소를 철폐하겠다고 밝힌 뒤 11일 만에 무단으로 폭파를 진행했습니다. 남북 단전의 시작을 알리는 퍼포먼스였죠. 이번에 전격 단행된 경의선, 동해선 폭파도 남북 간의 단절을 대대적으로 알리고 북한 주민들의 적개심을 고취하려는 목적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도발로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입니다.
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 도로를 폭파하면서 강원 접경 지역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동해안 최북단 저도 어장에서 조업하던 어선들은 긴급 철수했고 안보 관광지 운영도 임시 중단됐습니다. 동해안 최북단 접경 지역을 송세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동해안 최북단 마을 고성 명파리. 북한이 동해선 남북 연결 도로를 폭파한 정오쯤 주민들은 몇 차례 큰 폭발음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포 쏘는 것처럼 팡, 팡, 팡 하여튼 계속 쐈어요. 이렇게 또 쉬다가 또 쏘고. 군사분계선에서 10km 정도 떨어진 이곳부터 북쪽은 민간인 통제 구역입니다. 평소 허용됐던 영농 활동과 안보 관광을 위한 출입도 금지됐습니다. 주민들은 출입 통제가 길어져 농사에 큰 차질이 생길까 걱정입니다. 북한이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하기 1시간 반 전인 오전 10시 23분. 해경은 군 당국의 요청에 따라 동해안 최북단 저도어장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 57척을 긴급 철수시켰습니다. 삼식이 문어가 지금 많이 나고 있는데 오늘처럼 이제 통제가 길어지면 어민들이 생활하는데 큰 타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안보 관광지 운영도 임시 중단됐습니다. 통일전망대는 민통선 출입 통제로 오는 20일까지 임시 휴업에 들어갔고 이를 모르고 찾은 관광객들은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큰맘 먹고 통일전망대 왔는데 못 가서 너무 아쉽네요. 북한의 도발로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된 상황. 강원 접경 지역 주민들은 긴장 속에서도 차분하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이렇게 북한이 남북 연결도로 일부 구간까지 폭파하면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러시아는 연일 북한을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지난 6월 체결한 전략적 동반자 조약을 언급하면서 한반도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북한에 군사 지원을 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보도에 유투권 기자입니다. 파키스탄에서 기자들을 만난 러시아 외무차관은 한국에 대한 비난 수위를 한층 높였습니다. 안드레이 루덴코 차관은 최근 한국의 행동들은 한반도의 안정을 해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로 낙인 찍힐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루 전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도 평양에 침투한 무인기 사건을 언급하며 북한의 주권을 침해하는 도발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루덴코 차관은 한 발 더 나아가 지난 6월 북러 정상회담에서 체결한 전략적 동반자 조약을 거론했습니다. 조약에 따라 한반도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북한에 군사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 대한 침략 행위가 일어나면 러시아나 북한법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러 관계를 사실상 군사동맹으로 격상한 전략적 동반자 조약에는 어느 한쪽이 전쟁 상태에 처하면 상대방이 곧바로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서 크렘린궁 대변인도 러시아 하원에 비준안을 제출하며 북러 조약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비준안은 이르면 다음 달 처리됩니다. В договоре, собственно, формулировки, вы сами их перечислили, они не нуждаются, эти формулировки, в дальнейшем. Они достаточно однозначны. Но при этом... 이런 가운데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대규모 병력을 파병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우크라이나 매체들은 러시아군이 북한이 보낸 병력으로 3,000명 규모의 대대급 특별부대를 편성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군 부대는 지난 8월 우크라이나가 침공한 러시아 쿠르스크에 배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는 북한군 파병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YTN 유토관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충돌 위험을 높이는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장에 병력을 파견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만약 사실이라면 북러 군사 협력이 더 강화됐다는 걸 의미한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동맹인 한국과 북한 상황을 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도로 폭발을 긴장을 높이는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무력 충돌 위험을 키우는 어떠한 행동도 중단해야 한다며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We continue to urge the DPRK to reduce tensions and cease any actions that would increase the risk of conflict, and we encourage the DPRK to return to dialogue and diplomacy.
북한이 남한 무인기가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도 긴장을 고조시키기 위한 전략의 연속선상으로 봤습니다. 그러면서 충돌 위험을 높이는 게 아닌 그 반대 경로를 택할 것을 독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브리핑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북한이 병력을 파병했다는 보도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백악관은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우려되는 일이라고 반응했습니다. Mark a significant increase in the DPRK and the Russia defense relationship. A relationship I would remind that we've been talking about now for many months as burgeoning and growing and deepening. SNS에 북한의 도로 폭파는 나쁜 일이라며 자신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쓴 트럼프는 대담에서도 이번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It was announced for those that he just blew up the railroad going into South Korea. That means South Korea is now cut off from Russia and China and various other places. 트럼프는 이번에도 주한미군이 4만 명이라고 1만 명 이상 부풀려 말하고 북한이 폭파한 게 도로가 아닌 철도라고 언급하는 등 사실과 다른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을 부유한 나라를 뜻하는 머니머신이라고 부르면서 자신이 재임 중이라면 연간 방위비로 13조 원 가까이 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경합주 조지아에서 사전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해리스 부통령은 친트럼프 매체인 폭스뉴스와 첫 인터뷰에 나서 보수층 표심을 겨냥했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이 백악관에 있다면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매년 약 13조 원을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머니머신이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If I were there now, they'd be paying us $10 billion a year. And you know what? They'd be happy to do it. It's a money machine, South Korea. 이달 초 한미가 합의한 2026년 방위비 분담금은 1조 5,192억 원인데 9배에 가까운 분담금을 받아내겠다는 겁니다. 이번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블룸버그와 대담에 나선 가운데 최근 경합주 지지율에서 고전하고 있는 해리스 부통령은 친트럼프 성향의 폭스뉴스와 첫 인터뷰에 나섭니다. 호랑이 굴로 들어가 무당층 유권자는 물론 보수층 표심에 직접 다가서겠다는 전략입니다. This is a tight race. It is a margin of error race. To be traveling around our country, talking with folks about the issues that matter most to them, and offering them what I believe to be solutions to the challenges that they are facing. 미 대선이 2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승부를 가를 경합주 조지아에서도 대면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차 범위 안에서 근소하게 앞서고 있는데 이번 허리케인 헐린 피해를 같이 입은 노스캐롤라이나에서도 이틀 뒤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 미 NBC 방송이 전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2%가 사전투표를 했거나 할 계획이라고 밝혀 대선 당일 투표하겠다는 44%의 응답을 앞섰습니다.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민주당에 유리하다는 것이 지금까지 분석이었지만 이번 대선은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유불리를 장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이제 전국적으로 본격적인 사전투표가 진행되면서 양측 후보 모두 미디어를 통해 가급적 많은 유권자들을 만나 지지층은 물론 반대편 표심까지 끌어모으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으로 현지 주둔 유엔 평화유지군의 피해가 속출하자 유럽 주요국이 네타냐후 총리에게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헤즈볼라는 휴전이 해법이라고 거듭 밝혔지만 네타냐후는 헤즈볼라 해체 없이는 휴전도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경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스라엘의 대대적인 레바논 공격 이후 현지 주둔 유엔 평화유지군 사이에는 부상 등 각종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그러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유엔군이 헤즈볼라의 인질이 됐다며 오히려 철수를 요구했습니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유엔군 공격은 용납할 수 없고 철수도 안 된다며 네타냐후 총리를 정면 비판했습니다. Io ritengo che un ritiro sulla base di una richiesta unilaterale di Israele sarebbe un grave errore, minerebbe la credibilità della missione stessa, la credibilità delle Nazioni Unite. 멜로니 총리는 이어 오는 18일 레바논을 방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방문이 성사되면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전면전 이후 레바논을 처음 방문하는 국가 수반이 됩니다.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스라엘 건국은 유엔의 결정으로 가능했다는 것을 잊지 말라며 네타냐후를 압박했습니다. 유엔은 현지에 있는 유엔군과 시설을 겨냥한 공격은 전쟁 범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UNIFIL personnel and its premises must never be targeted attacks against peacekeepers or in breach of international law, including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They may constitute a war crime.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헤즈볼라는 휴전이 해법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سنركز على استهداف جيشه ومراكز تواجده وثكناته. أقول للجبهة الداخلية الإسرائيلية الحل بوقف إطلاق النار. 헤즈볼라는 가자지구와 함께 휴전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이스라엘이 응하지 않을 경우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과 레바논 국경을 따라 완충지대를 두지 않고 헤즈볼라의 재무장을 막지 않는 한 휴전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스라엘이 이란과 헤즈볼라 등과 동시에 전쟁을 벌이면서 방공 요격 미사일이 고갈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헤즈볼라와 이란은 상당한 미사일 역량이 남아있는 반면 우크라이나를 함께 돕고 있는 미국의 지원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서울시 교육감과 부산 금정, 인천 강화, 전남 영광 곡성의 기초단체장 4명을 뽑는 재보궐선거 본투표가 저녁 8시까지 진행됩니다. 선거인은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고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합니다. 또 교육감 선거의 후보자는 정당이 추천하지 않기 때문에 투표용지에 기호와 정당명 없이 후보자의 이름만 게재됩니다. 헌법재판소가 재판관이 최소 7명 있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도록 한 헌법재판소법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면서 헌재 마비 사태는 일단 피해갈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닌 만큼 정치권에서 신경전을 멈추고 후임을 신속하게 임명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대법원장, 국회가 각각 3명씩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는 17일 퇴임을 앞둔 새 재판관의 후임은 국회의 선출 몫인데 여야가 추천권 배분을 두고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의석수에 따라 후임자 3명 중 2명을 추천하겠다는 입장이고 여당은 여야가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여야 합의로 선출하는 관례를 따르자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대로라면 헌법재판관이 6명만 남아 사건 심리를 할 수 없다는 우려는 일찌감치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자 헌재 스스로 효력 정지라는 비상조치를 한 셈입니다. 그런데 3명이 되면은 지금 현행 헌재법상으로는 심리 자체를 못해요. 그럼 그 얘기는 결국 기능마비라는 얘기거든요. 헌법재판소에서 그 심각성을 느끼고 이런 가처분 인용 결정을 했다. 추천권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대립에 헌재 운영이 뒷전으로 밀려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2년엔 임기가 끝난 재판관의 후임자를 1년 넘게 정하지 못하고 추가로 4명이 동시에 퇴임하면서 5명이 공석이 됐고 2018년에도 재판관 5명의 후임 인선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한 달가량 4인 체제로 운영되기도 했습니다. 헌재는 이번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임기 만료로 인한 퇴임은 당연히 예상되는 것인데도 재판관 공석 문제가 반복해서 발생하는 건 심각한 문제라며 이례적으로 쓴소리를 내뱉었습니다. 헌재는 직무대행 제도 같은 제도적 보완 장치가 전무하다고도 지적했는데 헌재 정상화를 위해선 국회 추천을 서두를 뿐만 아니라 보완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2025학년도 수능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수능 당일 아침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서 관공서와 기업체의 출근 시간이 오전 10시 이후로 조정됩니다. 교육부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지원 대책을 보고했습니다.
정부는 관공서와 기업체 출근 시간 조정 협조 요청과 함께 오전 6시부터 8시 10분까지 수도권 지하철 운행을 늘리고 경찰서 등 행정기관의 비상수송 차량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3교시 영어 영역 듣기 평가 시간에는 항공기와 헬리콥터 이착륙을 하지 않도록 하고 포사격 등의 군사훈련도 중단합니다. 산림청이 추진하는 산사태 인재 양성 사업에 화장품 등 뷰티 건강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회사가 선정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대학교와 함께 파트너로 참여한 건데 알고 보니 회사 대표가 이 대학 교수였습니다. 임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림청이 올해 초 올린 공고입니다. 올해부터 4년 8개월 동안 정부 출연금 220억 원을 투입해 산불과 산사태, 병해충 등 6개 과제와 관련한 현장 맞춤형 인재를 양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대학을 중심으로 산업체 등 2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데 산사태 분야는 국민대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돼 36억여 원의 연구비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국민대와 짝을 이뤄 참여한 업체는 화장품 등 뷰티 건강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회사였습니다. 대표 특허는 피부 내 미생물 환경 조절 등 주로 피부 미용과 관련된 기술이고 의류와 패션, 뷰티 제품을 취급하는 통신 판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이 돼 있습니다. 산사태 전문 인력 양성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게다가 회사의 대표는 국민대 공대 교수였습니다. 교수는 업체가 화장품을 생산하고 있지만 산사태 연구 기술이 없는 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기업은 돈을 버는 회사예요. 아세요? 제품은 지금 화장품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최대한 돈을 벌기 위해서 그 꾸며놓은 것을 그 기술을 거기서 언급을 안 했다고 지금은 이거는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처럼 느낀다고 말해요. 국민대 관계자는 토양보건을 전문으로 하는 마땅한 기업을 찾지 못한 가운데 이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교수가 대표로 있어 해당 업체와 함께 사업에 참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산림청은 해당 업체가 신기술을 이용한 연구와 취업 진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봤다며 선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정부 지원금 36억 원의 대부분은 대학이 사용하고 해당 기업이 받는 지원금은 이 가운데 5% 정도로 비중이 크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간평가와 최종평가, 사후평가 등이 있는 만큼 성과 관리 지도와 점검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대표가 임업 분야의 전문성이 있더라도 업체 자체의 전문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면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이 어느 역할을 인재 양성을 위해서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사업 선정하는 데 좀 중점을 뒀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증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산림청은 앞서 공고에서 사업을 통해 양성된 인재들이 과제와 무관한 기업에 취업할 경우 성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힌 가운데 지원 대학과 업체 선정 과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졸업 앨범에 선생님 사진이 없다. 딥페이크 공포에 교사들이 졸업 앨범에 사진 넣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졸업 앨범에서 선생님의 얼굴이 빠지거나 아예 졸업 앨범이 사라지는 건 아닌지 걱정되는 상황인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가 최근 교사 3,5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교사 10명 중 9명 이상이 졸업 앨범에 실린 본인 사진이 딥페이크 성범죄에 도용되거나 초상권 침해를 당할까 우려된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걱정에 10명 중 7명 가까이가 졸업 앨범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까지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졸업 앨범을 만들더라도 교사 사진을 아예 넣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도 10명 중 4명 수준이었습니다. 교사들의 이 같은 두려움은 실제 피해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근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올해 들어 교사들의 딥페이크 피해가 신고된 것만 3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현실이 이렇다 보니 대다수 교사들은 졸업 앨범 외에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 같은 일상에서 찍은 사진도 범죄에 이용될까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졸업 앨범에서 선생님의 모습이 사라지고 사제간의 사진 촬영마저 피하게 된 현실이 씁쓸한데요. 이번 조사에서 교사들은 딥페이크 범죄 근절 방안으로 가해자 처벌 강화와 교육 의무화를 1순위로 꼽았지만 이것만으로 기술 발달과 함께 증가하는 딥페이크 범죄를 막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우리가 알던 학교 풍경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난 8일 최종회 공개 뒤에도 연일 화제가 된 넷플릭스 요리 예능 흑백 요리사가 다음 시즌으로 돌아옵니다. 넷플릭스 코리아는 공식 SNS 계정을 통해 흑백 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의 시즌2 제작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흑백 요리사는 한국갤럽에서 조사하는 한국인이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에서 지난달 OTT 예능으로는 처음으로 1위에 오르는 등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룹 BTS의 맏형진이 다음 달 데뷔 후 첫 솔로 앨범을 발매합니다.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어제 팬 플랫폼 위버스 등을 통해 다음 달 15일 진의 솔로 앨범 해피가 전 세계에서 동시 발매된다고 밝혔습니다. 앨범에는 밴드 사운드를 기반으로 한 6곡이 담길 예정으로 소속사 측은 행복에 대한 진의 생각, 팬덤인 아미를 향한 마음을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룹 세븐틴이 미니 음반을 발표하며 컴백했습니다. 세븐틴은 그제 오후 6시 12번째 미니 앨범 스필 더 필즈를 발표했습니다. 한터 차트에 따르면 앨범은 발매 당일 249만 장 넘게 판매되는데 소속사 측은 올해 발표된 K-팝 앨범 가운데 첫날 200만 장 이상의 판매량을 올린 아티스트는 세븐틴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아침 쌀쌀해진 날씨와 함께 곳곳으로 안개가 짙게 끼었는데요. 지금은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안개도 거쳐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큰 일교차는 유의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이 24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10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입고 벗기 편한 외투로 체온 조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륙은 대체로 청명한 가을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다만 동풍이 부는 동해안에는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후까지 이 지역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평년 수준을 3에서 4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24도, 대구 25도, 광주는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서울도 낮 기온이 26도까지 오르며 다소 덥겠습니다. 다만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추위를 부르는 비가 내리겠는데요. 이후 휴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까지 뚝 떨어지며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한 날씨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내일까지 동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업 수요일 순서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